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 주요국이 중국의 보복성 제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자국 주재 중국 대사들을 초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알래스카 담판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사회가 본격적으로 반중 연대를 강화한 가운데 EU 국가들의 대중국 인권 제재가 중국의 맞불성 제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도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등 손해율이 떨어진 데다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전년 실적의 기저효과 측면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12년 동안 담합해온 부품업체 4개사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4개 부품 제조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국채금리 상승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시장에 이제 악재가 좀 사라졌나 싶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유럽까지 번지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고개를 들고 있고요. 또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 쪽으로 맥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들 잡아봐야 될 텐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상담 이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스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2차 전지 그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고요. 공장을 내재화한다 이런 언급들도 하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좀 악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시장보다 약한 섹터고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2차 전지주는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는 섹터의 대표주자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에 걸맞는 실적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좀 중장기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가장 먼저는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한 요인들을 몇 가지 찾아봤을 때 가장 먼저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어졌던 성장주에 대한 부담 얘기들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매년 한 50%씩 성장하다 보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가게 되면 그에 걸맞는 성장세를 보여준다는 자신감 때문에 지금 당장 비싸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 30배가 넘는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이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또 장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은 하향될 수밖에 없다란 쪽이죠. 이를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림에서처럼 보게 되면은 적어도 2023년까지는 수요가 훨씬 더 큽니다. 공급이 딸리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쪽에서 아직까지는 배터리사가 우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정부의 보조금 없이 전기차가 계속 내연기관과 동등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가격이 떨어져야 그에 걸맞는 수준이 나오겠다는 쪽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 쪽에서는 단가가 하락하는데 그만큼의 수익성을 보장받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또 어떤 중장기적인 의문으로 삼았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메이커들이 많이 쓰는 그 금속 같은 경우가 양극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상당히 많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가가 올라서 기존에 보였던 수익성을 만들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그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 원가를 차지한다는 쪽에 대한 변화가 아무래도 부담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직접적인 얘기는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가 나오셔서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일단 폭스바겐이 내재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노스볼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알려진 얘기로는 그래 해봐라. 이게 뭐 돈만 있다고 뭐 빠른 시일 안에 앞으로 한 5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가장 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주도권에 대한 흐름은 가져가기가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메이커와 그리고 또 2차 전지사의 사이의 어떤 갑과 을의 관계에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른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경우 원래는 부품을 공급하거나 어떤 내 메이커에 공급하는 입장이라고 보게 되면 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갑 같은 을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끌려가면은 나중에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겠다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지금 이런 미묘한 갈등이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1, 2위를 다투는 대표적인 외국계 어떤 자동차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시장을 계속 전기차도 공략을 하려면 일단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어떤 CATL 배터리를 써야 되겠죠. 중국 배터리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에 대한 어떤 각형을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가장 또 전략적인 부분들 쪽에서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LG는 또 파우치형 원통형, 그리고 삼성은 그나마 각형인데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형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각형에 대한 부분들이 주도가 되다 보니까 또 소외받는 측면들이 높았죠.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각형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CATL이 이끌어가는 LFP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 철로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보급형, 저가형 쪽에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효율이 높은 쪽을 생각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어떤 그 다음 NCMA 계열이나 또 이 지금 파우치형이 당연히 주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변화가 계속 확인이 돼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시장은 좀 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그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고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적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 올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실적이 상당히 다 아시는 것처럼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도 여전히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뭐 100%, 50% 이상 100%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어떤 밸류가 30배, 40배 이 정도쯤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70배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단기 부담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특히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다른 호재보다 그동안 너무 몸값이 비싸서 못 샀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나오는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오히려 가장 큰 이용을 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하락은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서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더 부담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포스코 케미칼이나 첨보 마찬가지로 관련된 어떤 소재 업종들 같은 경우나 장비 업종들도 일단 2차 전지들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많이 하락했겠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여전히 지금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자동차는 적어도 한 2023년까지 수요는 계속 커져 있다는 상황 쪽에서 기회 요인들을 살리는 게 맞겠지만은 지금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응하는 것보다 아마 제가 보기엔 LG화학 기준으로 약 한 75만 원대를 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에서 좀 밀리는 가격대 정도부터는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싸진 가격을 이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직은
어떤 단계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소재 관련된 쪽은 특히 이제 유럽이 계속 만약에 폭스바겐이 자기네 배터리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소재도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에 진출해 있는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동박 관련된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기회 요인들이 높다고 보는데 SKC나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도 헝가리 쪽에 공장을 신설하고 전지박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또 증설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OLED 재료나 그리고 또 나머지 의약품 소재 이런 쪽으로도까지 나머지 절반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용 나쁘지 않다라는 것 쪽에서 마찬가지로 조정시 매수를 해보는 관점들 나쁘지 않다. 네, 단기적으로 악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내려갔는데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과 함께 탑픽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일한 좀 매매 동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코스닥 시장에선 좀 소폭 매수세로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하나금융지주, DB하이텍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머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좀 동일한 매매 동향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LG화학, 금호석유, KT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서진시스템, 루트로닉, 젠백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산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저가 매수세는 유효한 상황 속 개별 종목 장세로 좀 길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아무래도 코스피 지금 3,000선 장 초반부터 하회하면서 시작하는 등 미국 증시 하락 영향 등을 받는 모습인데요. 약세 요인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 경제 봉쇄 연장 및 이 대규모 재정 정책에 따른 이 앨런 재무장관이 미국에 있어서 증세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발언 등이 좀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미중 관련 노이즈도 일부 유입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 시장 내에서 보더라도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이 경기 민감주는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반면 이 개별주의 주가 탄력성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일례로 2차 전지 관련 업종 등의 최근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시도라든가 IT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여러 업종, 종목들의 상승세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이 컨텐츠 업종 강세에 눈길이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 공모 이후에 이제 따상을 기록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KT가 전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컨텐츠 전문법인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해서 향후 최소 4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자체 컨텐츠 확보 등을 하겠다라고 밝힌 점 등이 업종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반기 국내 서비스 예정인 이 디즈니 플러스 역시도 국내 제작사와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위한 이 사전 작업 진행 중이다라는 점에서 이 컨텐츠 업종에 있어서 상당 부분 자금이라든가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업종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수익성 등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업종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 등의 오늘 시장 내에서는 KT를 비롯해서 뉴, 키스트, 자이언트 스텝 등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 업종이 아무래도 눈에 띕니다. 펜 엔터테인먼트도 많은 급등세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과 업종까지 살펴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세로 출발했는데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0.28% 하락한 2,99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8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코스닥은 0.80% 상승한 95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7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현재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6,802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은 2,451억 원 매도, 외국인은 4,442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죠. 자, 개인은 홀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419억 원 매수, 외국인이 859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파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는 건축자재, 영상 콘텐츠, 5G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자동차, 항공주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건축자재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 건설주였다면 오늘은 건축자재 쪽 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멘트와 페인트 관련주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정책 모멘텀 기대에 오늘 강세 나타내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삼표 시멘트는 오늘 올해 친환경 설비에 26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3.96% 상승한 5,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일 시멘트 현재 5.20% 상승한 1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 콘텐츠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A스토리 현재 9.37% 상승한 46,7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자이언트 스테 현재 30% 상승의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각 효과 전문 기업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수혜를 받습니다. 오늘 첫 상장을 했는데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이 한국 OTT에 진출할 거라는 소식 들리면서 관련주 코퍼스 코리아도 현재 16%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G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5G 업종들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요즘 관련 리포트들이 나오면은 또 상승하는 흐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진 시스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올해부터 선제적인 5G 투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는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진 시스템 7.89% 상승한 4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간만유는 6%의 강세, 아이크래프트 2%, 코맥스까지 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주인데요. 오늘 만도 현재 3.71% 하락한 6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도가 오늘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는 소식에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또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12년간 부품 가격을 담합한 부품업체 4곳에 82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소식까지 이 자동차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를 연장하거나 또 강화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항공주들 일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2%의 약세, 아시아나항공 0.97%, 진에어 2%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되는 웅진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원익 큐브, 승일, 서현, 덕성 등이 돌아가면서 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스타 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미중 갈등에 따라서 또 전 세계적으로 조금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중국 시장 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흐름 좀 짚어주세요. 네, 중국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점점 믿음이 좀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후 시장 시작되었는데도 하락폭을 좀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더 커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위 같은 경우는 현재 좀 1.31% 지금 하락하고 있고, 심천 같은 경우는 1.49%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 백신을 인해서 잡힐 듯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했었는데, 이 유럽 쪽에서의 코로나19 3차 유행이 좀 우려가 되는 이야기가 나왔죠. 독일하고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축을 하는, 그래서 아시아 쪽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그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백신이 이제 순조롭게 이제 보급이 되고 있지만은 적지 않은 이제 주에서 신규 감염이 다시 또 증가세를 조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CNBC 방송에서 나왔었죠. 21개 주에서 신규 감염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어제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 이 부분이 뭐 아직은 뭐 해결이 된 부분도 아니고 쉽게 해결될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신냉전 시대가 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유럽과 그다음에 영국과 캐나다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또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중국 시장이라든가 국내 시장들, 글로벌 시장들이 다 좋지 않은 그런 좀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 내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의 1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제조업을 조금 핵심적으로 경쟁력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거기에 뭐 신소재라든가 고소철 대형 LNG 운반선이라든가 C919 대형 여객기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그다음에 항공기 엔진, 베이도 유성 항법 시스템이라든가 신에너지 차량 및 스마트카,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에 대한 농협 기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또 육성 정책이 좀 나왔고, 또 중국에서의 지방채 발행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내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교통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로서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있듯이, 또 투자하는 게 있듯이 중국 내에도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오늘 약 한 32억 위안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나가진 않고 그래도 조금씩 계속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지켜보면서 여전히 바닥주 매매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에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 종목들 수익이 잘 난 종목이 있다고 해서요. 리뷰도 좀 들어보고요. 오늘 오후장에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국내 시장을 하든 중국 시장을 하든 미국 시장을 하든 일단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몽발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4.03%의 좀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안마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인공지능 관련된 지능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성장수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29 이하까지는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그다음에 비주얼 차이나도 지금 상승세가 좀 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제가 뭐 올라간 종목들, 뭐 중국 시장 내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 아니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차이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15.06%의 좀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데, 일단은 콘텐츠 서비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OTT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17.25 이하까지 한번 여기죠. 11월 30일 날 만들어졌던 이 가격대까지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볼 종목,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중국
중차가 되겠어요. 코드 번호는 601766. 자, 이거는 중국 상해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 번호로 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찾는데 홍콩 쪽으로 검색이 돼서 된다고 하면 왜 다른지 할 수 있으시니까 코드 번호 치고 좀 들어가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가 인수합병되면서 중국 최대 열차 제조 기업으로서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도 열차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철도 열차, 그다음에 각종 전기 기계 장비 및 부품을 연구 개발 하고,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제조, 수리, 판매, 임대, 기술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철도량의 그 기술력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 기술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국 중차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철도 및 도시철도 운송 장비 시장에서도 이 중국 중차가 선두를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앙정부 쪽에서 교통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2035년까지 해서 글로벌 선도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건설을 하고 서비스를 좀 제공하겠다라는 게 목표였었고, 이외에도 이제 지역 도시 간의 1시간 통근이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도시 공간에 2시간 이동이 가능한 교통 인프라, 그것도 글로벌 123개 국가의 빠른 배송이 가능한 물류 인프라도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 확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실적인데요. 매출액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난해에는 2019년도 조금 감소했습니다. 근데 매출 총이익은 오히려 더 증가했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나오고, 매출 총액도 더 증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도 더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요, 매출액이라든가 매출 총이익, 그다음에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올해보다 더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서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 근데 바닥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라서 이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밀린다는 그 전제하에 5.96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산하면 1,035원이 되겠고, 목표는 7.4 이하, 1,289원, 그리고 손절은 5.8 이하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중국 중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꼭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채기호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가 지나면 좀 시장의 악재들이 사라질 줄 알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 반전 포인트 그리고 뭔가 전반적인 증시의 상승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반전 포인트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신뢰를 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패드 쪽으로 계속 의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좀 잦아들 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예상보다 좀 많이 갈 것 같다라는 말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패드 쪽이 그렇다라고 해서 신뢰를 좀 시장 쪽에서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완전히 믿지 말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하고 패드가 어떤 이해관계가 약간 좀 간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08년 이후 또 그리고 작년에 나타났었던 그 정책의 그 힘, 이쪽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팬데믹 당시 정책 개입 사례를 한번 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세인트 루이스 패드 쪽의 자료인데
레포 시장 개입하고 중앙은행 달러 수합을 구해왔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이번에 작년 3월부터 7, 8월까지 이어졌었던 그 모습하고요. 그리고 한참 전에 2008년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를 다 한 화면에 넣었는데 보시다시피 왼쪽에 위쪽이 레포 시장이고요. 아래쪽이 달러 수합인데 2008년 쪽 그 왼쪽에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좀 솟아오른 오른쪽에 있는 그 모습들 한 강도를 얘기를 하는데 레포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이 더 강했었죠. 그리고 달러 수합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 모든 경우가 그렇게 길게 영향력이 길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포 시장을 개입했기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이야 사실 1, 2개월이면 안정이 되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죠. 유동성을 다시 흡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아까 보셨던 달러 유동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앙은행별로 미스매칭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환해야 될 것과 돌아오는 자금이 미스매칭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푼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풀었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는 정말로 달러 쪽에 문제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목적을 가진 조치들은 바로바로 해결이 되면 흡수하고 제거하고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게 맞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이거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SLR에 대한 얘기는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없어져야 될 정상화의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나면서 연준 쪽에서 정책을 바꾸느냐, 대차대조표를 뭐 이렇게 봤을 때 좀 줄어들면은 뭐 이게 또 갑자기 정책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차대조표 추이 이 표를 보시면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아까 유동성, 단기 유동성을 흡수했을 때는 저렇게 줄어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걸 보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 감소하는 착시 효과였고 국채시장 개입은 팬데믹 이후에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유입됐다가 빼버리는 그런 유동성 때문에 착시 효과가 날 수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지속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슈는 사실 이런 만들고 있는 그 주체가 페드가 아니잖아요. IB 쪽이란 말입니다. 해외 IB 쪽이요. 해외 IB가 쉽게 말해서 우리 장사 좀 더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정리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확대 해석을 하거나 본질을 벗어나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3월의 국채 발행 일정이 제가 이번 주 오늘 지나서 내일 밤까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FRN이 있고 내일에 7년물이 또 하나 국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은 마무리가 되고 그로부터 이제 좀 지나서 다음 국채 발행 일정까지는 4월 둘째 주기 때문에 좀 그동안에는 공백 기간이 생길 테고 4월 달부터는 제가 예전에 표로 말씀을 드렸듯이 국채 공급 그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이 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되게 좀 흥미롭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뭐 안 좋게 계속 뭐 무역 다짐식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언론상에 나오긴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번 미국 국채 발행 일정 알래스카 회담 직후에는 해외 투자자 참여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해외 투자자가 증가할 만큼의 규모가 나타나려면 과연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치 이슈 같은 것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직도 많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어떤 식의 이 국채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급과 수익률과 향후의 국채 발행 일정에 따른 가격 추이를 놓고 계속 우리가 짐작하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페드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일부가 불신을 하고 좀 신뢰를 못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불신이 신뢰의 강화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시장의 반전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제가 봤을 때는 이 3월 말 4월 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경제 지표가 나타나면서 지금 불안 요인이 우리가 수치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월에 국채 공급이 이제 수급이 안정이 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안정이 되는지 여기까지만 체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반전 포인트 우리가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또 보도를 보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노이즈들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오긴 할 거지만 결국에는 신뢰감을 쌓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걸 주로 보면 되나요? 이번 주에 뭐 인플레이션 지표도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지표 이렇게 별로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수출입 지표나 아니면 뭐 총생산 지표, GDP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장성을 중요시 생각을 해왔었는데 당연히 지금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PCPI 지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 전망치가 최근에 어떻게 달라졌고 그 26일 날 발표 예정인데 과연 무엇을 봐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CPI 전망치를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 거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은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비교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푸른색으로 쭉 이어져 나가고 있고 끝부분에서 이제 페드의 전망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연초에 냈었던 전망치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저 인플레이션이 툭 튀어 오르는 그 전망치가 언제냐면은 4월 지나서 5월 정도부터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월에서 6월 사이가 급하고 6월 지나면서 좀 옆으로 눕죠. 그다음에 7, 8월을 정점을 치면서 2% 넘어선 다음에 꼬꾸라지는 거죠. 어제 또 연준의사 누군가가 또 그 얘기 했습니다. 2% 넘어설 것이라고요. 리바이벌 할 뿐이죠. 이거는 벌써 연초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료가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게 몰랐었던 것이 아닌데 시장에서 약간 좀 호들갑을 떨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거를 별로 그렇게 개의치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급등이 5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게 예상보다는 좀 일러진 거죠. 그러니까 시기는 틀린 게 맞습니다. 페드 쪽이요. 그래서 한 분기 정도 앞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 속도 면에서도 틀리고 있는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6일에 봐야 될 거는 이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난달 올라오는 속도만큼이나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또 계속되겠죠. 그렇다면 이거 4월 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4월 말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저 표처럼 조금이라도 좀 누워야지만 페드를 신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시장이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지표로 결론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지표에서 만약 속도가 많이 슬로우 다운 된다면 우리가 좋게 시장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지난달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불안감은 또 지속되면서 또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지표에서 볼 것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빨리 올라갈 것인가고 만약 실패하면 최소한 한두 달은 더 기다려야 된다. 이 부담감은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월 이번 달에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5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급락을 한다거나 시장이 뭐 하락 전환한다 이렇게까지 우려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저 표에 나와 있듯이 인플레이션을 페드 쪽에서는 다 전망을 했었고 그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했는데 시기가 좀 틀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은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은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 써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해외 IB 채권 투자하는 그쪽 부문에서는 그때 채권을 많이 사가지고 지금 채권 손실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시각으로 좀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틀린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사람이 거의 맞춘 사람을 욕하고 탓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맞춘 사람이 계속 맞출 수가 있는지 이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 한 5월 사이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 달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국내 증시 보게 되면요. 미국 증시 악재는 그대로 받으면서 미국 증시가 또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디커플링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디커플링 이게 왜 나타나는지 한번 수치로 또 한번 확인하고 자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제가 코스피하고 나스닥하고 대만 지수 이 세 개를 11월부터 수익률을 구해봤습니다. 맨 아래쪽에 까만 게 대만이고 빨간 선 코스피가 쭉 가다가 갑자기 11월부터 미친 상승을 보이죠. 1월까지.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그렇게 오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시장보다 이 지수 자체가 10%포인트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이 11월부터 저 수익률 나스닥을 넘어서면서 확 올라갔었던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고점까지 무려 10월 이후에 코스피가 42%고요. 나스닥이 26%, 대만이 29%입니다. 그냥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격이 과다하게 쫙 벌어진 다음에 지금 축소 과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벌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코스닥 시장을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저 기간 동안에 26%밖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보다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코스피 시장은 안 좋아서 빠진다 이거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락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우리가 이머징 마켓 시장이 저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제가 EMBI 스프레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BI 스프레드 구하는 공식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EMBI 스프레드의 근본이 되는 미국 중기물 국채 수익률하고 이머징 마켓 채권 ETF를 비교하면 바로 그것이 쉽게 나타나니까요. ETF 표를 한번 두 개의 수익률 표를 구해봤습니다. 위에 파란색 미국 중기물 국채가 가격이 좀 빠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저 간극을 좀 더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까만색 박스권 정도로 들어오면은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더 스프레드를 벗어나면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 까만색 스프레드만큼 이상으로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일, 유동성이 들어올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시장금리 많이 올라간다고 걱정을 하지만 기준금리 안 올리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은 이제 시장금리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쪽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저 빨간색 선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파란색 선보다 속도가 좀 줄어들면서 이 간격을 줄여야 될 텐데 오히려 이머징 마켓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 빨간색 선이 쭉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머징 마켓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단순히 미국의 상황만 지금 볼 필요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시장이 약간 좀 변수가 커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의외로 미국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별로 크지 않은데 이머징 마켓 쪽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의 불안 요인은 향후의 금리 추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제부터는 이머징 마켓 쪽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머징 마켓이 좀 살아나려고 한다면 특히 코스피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격을 줄인 다음에 나스닥 시장이 상승하면서 밀어 올려야 되는 그 경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상황을 올 때까지 이 채권 금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자체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점검을 하면서 약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감안해서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 가격을 좀 좁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도너 리포트입니다. 먼저 운영 원칙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또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04.7%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기록하고 있고요. 네, 다음 종목들 SM라이프 디자인, 덱스터가 15.9%, 오스템, 네이버 17.7%, SNK가 15.2%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SM라이프 디자인이 8.4%,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수익 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우성사료가 짧은 시간 안에 16.6% 급등하면서 누적 수익률로 기록이 됐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 총 5종목 있고요. IHQ가 13%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약손실 중인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장에 영향도 받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합권에서 아주 약간 떨어진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이주연 위원님 인사드리고 AS 받아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시장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국내 증시 흐름 굉장히 저는 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내일부터 만약에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좀 큰 흐름에서 추세 전환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기서의 이제 추세 흐름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까지 흐름이 좀 무난하게 올라와 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너 리포트 종목들도 당연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메디포스트 어저께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내려왔던 부분이 오늘도 영향을 좀 미치는 흐름이고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윗꼬리 크게 달았지만 저점은 지금 한 3일 연속 계속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흐름이 아직도 여전히 이어져 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권에서의 단기적인 차익 매물 나왔는데 이 부분 이제 소화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일 이평선 각이 이제 천천히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이런 상승 트렌드, 이 상승 트렌드를 좀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으로 메디포스트를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HQ가 이제 슬슬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목표가를 몇 호가 남겨두지 않고 지금 계속 고점권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고 5일 이평선도 지금 좀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IHQ는 좀 수익권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우리 도너 리포트 보고 같이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익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원 정도를 익절가로 일단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요 가격대 이탈되면 수익을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챙기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A스토리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NEW 굉장히 엔터 이제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가고 하면 충분히 IHQ도 저항권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계속 윗꼬리를 잡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수익을 많이 까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이절가를 이렇게 잡는다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엠브레인인데요. 엠브레인 어저께 이제 음봉 뚝 떨어지면서 21선 깨고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겁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흐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고점이 보면 전일 이 음봉의 한 중심 가격대 정도 위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5일 이평선 위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추세를 이대로 살려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잘 받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는 시점에서부터는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인데요. 오늘 이 종목은 손절가를 수정을 했습니다. 뭐 크게 수정한 부분은 아니고 한 3,100원 정도로 조금 더 내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온 부분,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나온 부분에 저점과 이제 고점의 한 중심 가격대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0일 이평선을 오늘 저점으로 딱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지금 아랫골이 좀 길게 나오는데 내일 하루 정도는 일단 더 지켜보자. 내일 제 생각에는 꼬리가 좀 길게 달린 부분이 있지만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한 차례 수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 관련주들 상승 흐름 나와주고 코로나19 지나고 나면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손절가는 3,100원으로 잡아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보령제약인데요. 어저께 반등 흐름 잘 나왔다가 오늘 좀 아쉽게 지금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윗꼬리 달고 쭉 밀렸던 여파가 오늘도 좀 이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가부터 좀 상승해서 반등 흐름 잘 나와줬었는데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관련주들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조정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 돌파한 구간 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회사 두 곳 IPO 관련된 모멘텀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포트 AS 도와드렸고요.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